안녕하세요. 1학년 여러분, 이민혁 선생님입니다. 네, 우리 오랜만에 온라인 클래스로 찾아보게 되었네요. 네, 진짜 오랜만에 원격 수업하는 거라 또 이게 또 어색하고 하는데, 네, 우리 여러분들 즐겁게 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저번 시간에는 작품을 감상하는 눈 8-1단원 들어가면서 여러분들이 강아지가 기른 고양이의 영상을 함께 보았었는데요. 우리 그 영상을 보면서 다른 종의 동물이 그 고양이를 기른, 강아지가 고양이를 기르는 것이 왜 안 될까? 왜 고양이는 고양이한테 잘해야 할까? 라는 생각을 좀 해보았었는데, 여러분들이 뭐 고양이의 습성이나 이런 것들을 배운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는 뭐 젖만 먹인다면 상관없겠지만, 뭐 고양이가 고양이한테 자라야 또 고양이처럼 클 수 있기 때문에, 또 생존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양이는 고양이한테 자라는 게 맞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죠. 네, 오늘은 여러분들이 저번 시간에 우리 책 읽었던 부분이죠. 8-1단원 고양이가 기른 다람쥐 한번 이제 내용 정리를 해볼 건데요. 우리 함께 중요하게 읽어야 되는 4가지 포인트 선생님이 질문을 남겨놨었는데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해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질문이 맞는지 답을 한번 해봐 가시면서 함께 작품을 감상해 보도록 할게요. 네, 작품을 읽었으니까 여러분들 바로 수업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8-1단원 고양이가 기른 다람쥐는 여러분 소설이에요. 맞죠? 자, 소설은 여러분들이 저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갈등을 중심으로 진행이 됩니다. 갈등을 중심으로 소설은 5단계로 진행이 되겠는데요.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 갈등이 시작되어서 절정에 이르렀다가 해소되는 과정을 통해서 5단계로 나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번 시간에부터 이어서 선생님과 함께 5단계로 나누어서 한번 내용을 감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교과서는 339페이지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발단 단계부터 정리해 보도록 하죠. 여러분들 발단 단계에서는 작품의 배경이나 등장인물, 혹은 이런 배경이나 인물을 설명을 하면서 작품 전체의 분위기를 형성하는 역할을 주로 한다 그랬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맨 처음에 보면은 서술자가 등장을 먼저 해요. 자, 서술자가 어디서 등장을 하나요? 여러분들 교과서에 보시면은 339페이지에 7번째 줄에 보면은 고구마를 좋아하는 것은 둘째인 나다 하면서 서술자가 등장하는 것 여러분들이 확인하셨을 거예요. 339페이지에 7번째 줄에 있었죠. 고구마를 좋아하는 것은 둘째인 나다. 여기서 서술자가 등장을 해요. 서술자가 나이고 1인칭이죠. 근데 아마 주인공 여러분 읽으셔서 알겠지만 주인공은 어머니와 다람쥐의 이야기 때문에 나라는 사람이 뭐 어머니한테 들었는지 하면서 그 이야기를 전달하는 관찰자 역할로서 등장을 하는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서술자가 등장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어머니가 동물과 다람쥐와 함께 뭔가 에피소드가 생기게 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가 어떤 인물인지 그 어머니의 성품을 설명해주는 부분이 여러 군데에서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들 339페이지에서 11번째 줄에 보면은 어머니가 둘째 생각, 서술자인 나의 둘째 생각으로 잠시 누워서 눈을 감고 있었을 때 발을 타고 넘어간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동물, 다람쥐였죠. 그 다람쥐를 보면서 어머니는 귀엽다라고 생각을 하셨고, 이렇게 동물을 좋아하고 또 어머니가 또 자연에 대한 이치를 깨달을 만큼 지혜롭고 현명한, 그만큼 또 나이도 많이 드신 원숙한 성품을 가지고 있는 어머니라는 것을, 인물이라는 것을 설명하는 부분이 여기저기서 나옵니다. 339페이지에 여러분들 11번째 줄 보면은 사람이 나이가 들면 하고 시작하는 부분이 있죠. 사람이 나이가 들면 동물을 좋아한다는 말이 있다. 자연과 가까워진다는 뜻이다. 어머니가 그렇다라는 거죠. 어머니께서 나이도 많이 드셨고 그러면서 원숙해지신 나이이고 그러면서 이제 자연과도 친해지고 그 다음에 자연의 이치를 깨달을 만큼 지혜롭고 현명한 인물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자연의 이치를 알만한 나이라는 거죠. 그런 인물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배고파 보이는 다람쥐를 위해서 어머니가 씨 고구마를 고르고 있다가 그 씨 고구마를 반을 잘라서 던져줍니다. 자, 340페이지에 가면은
이 다람쥐가 머뭇머뭇거리자 어머니께서 다람쥐에게 말을 걸어요. 자, 동물에게 말을 건다라는 것은 동물이 말을 알아들을 줄 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동물이 말을 알아들을 줄 안다라고 생각한다면은 그 사람은 절대 동물한테 해코지를 하지 않을 거예요. 동물이 사람의 말을 알아듣지 못한다고 생각을 하면 동물을 막대할 수 있지만 동물도 사람처럼 생각을 하고 느끼고 감정을 느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은 절대 동물에게 해코지하지 않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서 이 다람쥐에게 말을 거는 부분을 통해서 여러분들 어머니가 동물을 사랑하는 그런 애정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다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교과서에 보면 340페이지에 자, 5번째 줄이죠. 자, 어머니는 하고 시작하는 부분이에요. 어머니는 동물이 다람쥐가 사람의 말을 알아듣는다고 생각했다. 자, 그리고 이 부분은 또 누구한테 들었던 내용이냐면은 어머니의 어머니, 그죠? 어머니의 어머니로부터 배웠던 내용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어머니의 어머니가 뭐라고 얘기했느냐? 이렇게 얘기하셨죠? 사람과 가까이 사는 동물은 사람의 말을 알아듣는다. 뭐 가축은 물론이고 사람과 같이 살진 않지만 쥐도 사람과 가까이 살기 때문에 사람의 말을 알아듣기 때문에 소중하게 대해야 한다라고 어머니께서 이야기했던 내용을 이 작품의 주인공인 어머니도 기억을 하고 있었고 그 내용을 곧잘 또 이 서술자를 비롯한 자식들에게 이야기를 하곤 했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동물에 대한 애정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도 알 수 있죠. 자, 그러면서 이제 한 달쯤 지났어요. 이제 씨고구마를 맛있게 먹고 이제 그 하루 이틀 지나면서 어머니 기억 속에서도 다람쥐가 잊혀졌다가 한 달쯤 지났을 때 갑자기 다시 또 어머니께서 씨 감자를 고르고 계셨어요. 자, 그런데 그때 다람쥐가 또 등장을 했죠. 그래서 어머니가 너 또 너로구나, 또 왔구나. 그러면서 씨 감자를 또 주는 장면이 보여집니다. 네, 여러분들 340페이지 하단 부분에 있죠. 자, 341페이지로 가면은 거기서 어머니가 다람쥐가 감자를 먹는 모습을 보고 너무 귀여워서 머리를 쓰다듬으려고 하다가 화들짝 놀랐어요. 왜냐면은 다람쥐가 야생 짐승인데, 아무리 귀여워도 야생 짐승인데, 또 다람쥐는 도토리를 까먹기 때문에 앞니가 매우 발달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또 물리면은 뭐 이렇게 상처도 깊게 날 수도 있기 때문에 어머니가 아이코 깜짝 놀라면서 내가 아무리 이 다람쥐가 귀엽다고 해도 그렇지 이렇게 내가 만져도 되나 하면서 깜짝 놀라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지만 다람쥐는 어머니를 전혀 경계하지 않았죠. 여러분 교과서 341페이지 네 번째 줄입니다. 하지만 다람쥐는 어머니를 전혀 경계하지 않았어요. 자, 이 장면을 통해서 다람쥐가 어머니에 대한 경계를 풀었고 다람쥐가 점차 야생 짐승이라면 사람이 다가오면 도망가는 게 당연한 일인데 이 다람쥐가 자신의 야생의 습성을 잃어가면서 어머니에게 길들여지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이 다람쥐 입장에서는 자기가 먹이를 구하러 다니는 것보다 이 어머니에게 찾아와서 친절하니까 어머니한테 와서 편하게 씨 감자나 씨 고구마를 얻어먹는 게 더 편하니까 또 이 사람이 날 해치지 않는다는 거 아니까 점점 야생의 습성이 약해지는 다람쥐의 모습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보니까 어머니가 그래서 미안하다라고 사과를 했어요. 왜 미안하다라고 사과를 했냐면은 나는 다람쥐가 야생짐승이라고 생각을 해서 주의했는데 경계했는데 이 다람쥐는 자기가 이제 먹이를 주면서 이제 야생의 습성이 약해졌기 때문이긴 하지만 어머니에 대한 경계를 풀었기 때문에 야 사람이라는 존재는 항상 이렇게 경계하고 의심이 많은 동물이야. 너가 이해하렴 하면서 다람쥐를 의심한 것에 대한 미안함을 보여주는 부분이 여섯 번째 줄에서 나오죠. 미안하다 하면서 다람쥐를 경계하고 의심한 것에 대한 미안함을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역시 다람쥐에게 사람처럼 사과를 하고 말을 거는 부분을 여러분들 볼 수 있죠. 다람쥐에 대한 의심과 경계를 품었던 것을 미안하다라고 사과하는 거죠.
역시 마찬가지로 네, 동물이 사람의 말을 알아들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네, 그런 부분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이 어머니가 그렇게 다람쥐에게 먹이를 주고 이해해 주렴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런데 어머니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커다란 집에서 혼자 사는 어머니는 말벗을 만난 듯 했다 라고 하면서 네, 341페이지 8번째 줄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커다란 집에서 만난 듯 했다까지. 자,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이냐? 어머니가 지금 그냥 지나가던 다람쥐 한 마리에게 계속 호의를 베풀고 있는데 이 다람쥐가 어떻게 어머니에게 특별한 존재로 다가오게 되느냐? 자, 어머니는 이렇게 자연의 이치를 이해할 만큼 원숙한 네, 인물이면서 또 동물에 대한 애정을 어머니의 어머니로부터 교육을 받아서 동물에 대한 애정도 갖고 있는 분인데 일뿐인더러 또한 이렇게 커다란 집에서 10년째 혼자 자식들을 다 서울로 올려보내고 10년째 혼자 살고 있는 어머니의 외로운 처지를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는 이렇게 다람쥐에게 각별한 애정을 쏟게 되면서 다람쥐와의 에피소드가 생기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거기서 또 다음날 아침에 또 다람쥐가 나타났더니 어머니가 놀라면서도 반가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로구나 하면서 이제 너 이거 먹자 그러면서 이제 다람쥐에게 먹이를 주는데 그러면서 막내가 쓰던 그릇과 수저를 꺼내게 됩니다. 자, 근데 막내가 쓰던 그릇과 수저를 보는 순간 어머니는 왈칵 눈물이 납니다. 자, 여러분들 341페이지 네, 14번째 줄이죠. 자, 14번째 줄에 보면은, 자, 어머니가 왈칵 눈물이 쏟아져요. 자, 어머니가 눈시울이 문질렀다. 눈물이 났다. 외로움 때문이다. 그리움 때문이다. 다람쥐가 어머니 가슴 속에 있는 그리움을 불러낸 셈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어머니가 왜 다람쥐에게 이렇게 각별한 애정을 쏟는가? 그 이유가 나오는 부분이죠. 바로 어머니가 자식들에게 품었던 감정이 전이되었기 때문인 건데요. 자, 무슨 말이냐? 10년 전부터 이미 자식들이 철 들기 전에 서울로 올려보낸 어머니의 처지에 외롭게 살고 계셨는데 다람쥐가 와서 자기에게 재롱도 부리고 이렇게 먹이도 얻어가는 모습을 보니까 문득 자식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그 자식에 대한 그리움과 애정이 바로 다람쥐에게 옮겨간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식에 대한 그리움이 바로 다람쥐에 대한 애정으로 드러나게 되었기 때문에 어머니가 다람쥐에 대해서 자식과 같이 각별하게 생각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어머니가 이제 다람쥐에게 먹이를 주면서 많이 먹어라 하면서 너도 잘 챙겨 먹고 내일 아침에 또 와 라고 이야기를 한 장면입니다. 자, 342페이지를 가시면요. 자, 어머니가 역시 꼭 자식을 보는 심정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나오죠. 자, 그러면서 자식들이 커버리고 나서 이제 허탈함을 느끼시다가 이 다람쥐에게 애정을 쏟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기 그날부터 다람쥐는 매일 어머니를 찾아오기 시작했는데요. 자, 거기부터 시작을 해서 어머니가 계속적으로 이 다람쥐와 이야기도 하고 같이 밥도 나눠 먹고, 그러면서 이렇게 평소에 이제 어머니께서 혼자 사실 때에는 밥도 대충 드시고 그냥 일 끝나자마자 씻지도 않고 쓰러져 주무시고 했던 모습이 다람쥐와 말벗을 하면서 뭔가 좀 더 이렇게 활기찬 내 생활로 바뀌어가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네, 교과서 342페이지 네 번째 줄이죠. 자, 그날부터로 시작해서 여러분 좀 더 쭉 내려와서 자, 여러분 11번째 줄. 자, 그래서 외로움도 별게 아니었다. 누군가와 이야기를 하니까 쉽게 없어지니 말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부분까지요. 자, 여러분들이 이 부분까지 보시면은 어때요?
자, 다람쥐가 나타남으로써 그동안 삭막하고 외로웠던 어머니의 생활이 다람쥐로 인해서 좀 더 활기차고 좀 더 따뜻한 느낌으로 바뀌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리고 다람쥐도 매일매일 찾아오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다람쥐는 점차 어머니에게 길들여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어머니는 다람쥐를 통해서 또 이 자식에 대한 정을 느끼고 점차 그런 외로움을 극복해 나가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발단 단계에서는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점차 어머니의 성품을 통해서 이 다람쥐와 친해지게 된 계기를 쭉 설명을 하고 있고요. 점차 다람쥐가 길들여지는 모습, 그 다음에 어머니가 다 자식처럼 다람쥐를 아끼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근데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다람쥐가 나타나지 않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머니는 아침부터 허둥댔고 왜 다람쥐가 안 나타날까? 라고 걱정을 하시죠. 밥도 안 들어가고 그러면서 혹시나 이제 다람쥐의 천적인 뭐 족제비나 담비나 혹은 또 부엉이나 올빼미가 그랬을지도 모르겠다 라고 하면서 자기가 왜 그걸 신경 못 썼을까 하면서 아이고 불쌍한 것 하면서 속상해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특히 그 속상해하는 모습이 어디서부터 자세하게 나오냐면요. 여러분 17번째 줄 342페이지 17번째 줄에 보면은 어머니는 그날 종일토록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라는 부분이 나오죠. 자, 어머니는 그 다람쥐가 얼마나 걱정이 되었는지 하루 종일 아무 일도 안 하셨어요. 그러면서 밥도 안 드시고 또 서울에 있는 자식한테 전화도 해봤는데 전화를 해도 그 마음이 불안하고 그런 마음이 전혀 해소가 안 되는 것을 느끼면서 그만큼 동물에게 다람쥐에게 느꼈던 정이 각별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날 밤 어머니는 여러분들이 거기 몇 페이지죠? 342페이지의 밑에서 두 번째 줄. 그날 밤 어머니는 그래서 눈물까지 흘렸고요. 자식들을 하나씩 서울로 올려보낼 때마다 흘렸던 바로 그 눈물. 그러니까 다람쥐가 이미 그 자식의 자리를 대체하고 있는 그 정도로 자식만큼 다람쥐에게 느끼고 있는 애정이 각별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자, 그래서 어머니는 다람쥐에게 너무 많은 정을 주었고 어머니는 잠을 자기 위해서 343페이지 첫 번째 줄 술까지 마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만큼 어머니가 진심으로 다람쥐를 걱정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342페이지 17번째 줄부터 시작해서 343페이지 첫 번째 줄까지 진심으로 없어진 다람쥐를 걱정하는 어머니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다가 갑자기 이제 어머니가 문득 잠에 들었을 때 다람쥐가 밖에서 박박 긁는 소리가 나가지고 나가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다람쥐가 죽은 줄 알았는데 찾아온 거였죠. 그래서 다람쥐를 보면서 어머니 너무 반가워하면서 너무 반겼어요. 반기다 보니까 다람쥐가 마치 이리로 오라는 듯이 계속 어머니한테 이렇게 표시를 하죠. 그래서 어머니가 따라가 봤더니 저쪽 보일러실이었나요? 보일러실 구석에 땅바닥에 있는 구멍으로 파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거기를 파보니까 옛날에 어머니의 시우할아버지, 여러분들 343페이지에 밑에서 여섯 번째 줄에 보면은 시우할아버지가 돌아가시던 때부터 안 쓰던 술독, 이 시우할아버지는 어머니의 시아버지를 말하죠. 어머니의 시댁 아버지. 자, 그래서 그때부터 안 쓰던, 돌아가신 다음부터 안 쓰던 술독이 발견이 됩니다. 자, 그리고 놀라운 것은 그 술독을 열어 보았을 때, 손전등으로 비춰 보았을 때 지푸라기로 동그랗게 만드는 둥지 안에 다람쥐의 새끼들이 있었어요. 자, 344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거기서 어머니가 보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오라, 새끼를 낳았구나. 경사록은 금주를 만들어야겠다. 금주를 왜 새끼로 만들지? 금주를 치면 아픈 병이나 무서운 동물들이 들어오지 못한단다. 라고 하면서 어머니께서 문에다가 새끼줄을 꼬아서 금주를 걸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역시 이 부분을 통해서 오라부터 시작해서 만들어야겠다. 금주를 만들어야겠다.
하는 부분까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금줄은 언제 만드냐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새로 아기를 낳았을 때, 그죠? 거기서 이제 어떤 부정한 것이나 혹은 악귀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들어와서 애기를 해하지 못하도록, 갓난아기 해하지 못하도록 문에다가 걸어놓는 새끼줄을 말합니다. 금한다는 거죠. 들어오지 못하게. 그래서 이제 거기에 뭐 수치나 뭐 이런 어떤 악귀를 쫓는 물건들을 많이 꽂아놨었는데, 또 예전에 남아선홍 사상이 있었을 때는 이제 남자아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고추를 같이 껴놓기도 했었죠. 그래서 이 새끼는 또 참고로 여러분들이 웬 새끼를 꼬아서 만들지라고 얘기를 하죠. 원래 새끼는 이 새끼줄이요. 네, 이 새끼줄은 여러분들이 오른쪽으로 꼬아서 만듭니다. 그러니까 매듭 방향이 오른쪽으로 간다라는 거죠. 근데 이 금줄만큼은 여러분들이 왼 새끼를 꼬아서, 그러니까 왼쪽 방향으로 새끼를 꼬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이 금줄을 왼쪽 새끼로 매듭을 꼬아가지고 매달아 놓으면은 이 악귀들이 들어오려고 이 금줄을 풀려고 하겠죠. 그 금줄을 풀려고 하면 얘들이 당연히 새끼줄은 오른 새끼니까 오른쪽으로 해서 왼쪽으로 풀어야지 하면서 왼쪽으로 풀 거 아니에요, 악귀들이. 그러면은 이 금줄은 이미 왼 새끼로 꼬여져 있기 때문에 계속 더 꼬여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악귀들이 왜 안 풀리지 하면서 밤새도록 새끼를 풀다가 결국 들어오지 못하고 닭이 울면 도망간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금줄은 왼 새끼로 꼬아서 만든다라는 거죠. 재밌죠? 자, 어쨌든 그래서 이 금줄을 만든다라는 거는 다람쥐 새끼가 태어났는데 금줄을 꼰다라는 것은 이 다람쥐의 새끼들이 나의 손주들처럼 느껴진다. 나의 가족처럼 느껴진다 라는 거예요. 왜? 다람쥐는 이미 나한테 길들여져서, 어머니에게 길들여져서 자식처럼 느껴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역시 다람쥐 새끼들마저도 자기 자식처럼, 자기 가족처럼 느끼고 있는 어머니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의 일처럼 기뻐하는 어머니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까지 해서, 자, 어머니가 어떤 인물이고 또 다람쥐와 어떻게 만나게 되었고, 이 다람쥐에게 어머니가 어쩌다가 애정을 쏟게 되었는지, 그리고 어머니에게 다람쥐가 어떤 존재까지 되었는지, 발단 단계를 여러분들이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다음에 발단 전개 단계로 들어가면서 사건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칠판에 필기 다 했으니까 칠판 한번 지워볼까요? 하나, 둘, 셋, 짠! 네, 칠판이 깨끗해졌습니다. 네. 자, 그러면 그 다음에는 이제 사건이 어떻게 전개되는가 한번 살펴볼까요? 과연 이 어머니와 다람쥐 사이에는 어떤 일이 발생할 것인가? 자, 여러분들이 거기 보시면은 전개 단계가 시작이 됩니다. 자, 근데 전개 단계에서 이 작가가 스포를 해버렸죠? 자, 뭐라고 스포했나요? 어미 잃은 새끼들. 여러분들 작가가 아주 친절하게 스포를 해줬어요. 다람쥐 새끼들을 낳고 끝났는데 이 새끼들의 어미가 뭐 죽었겠죠? 죽었으니까 어미 잃은 새끼들이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스포를 당해버렸어요. 자, 거기서 보시면은 어머니가 다람쥐 어미를 정성스럽게 보살피면서 여러 가지 보고 들은 것으로 다람쥐의 먹이도 구하고 밥도 주고 하면서 키우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여기서 7번째 줄이죠. 344페이지 7번째 줄에 보면은 엄청난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사실 지난해부터, 지난 봄이죠. 지난 봄부터 다람쥐는 스스로 먹이를 구한 적이 없어요. 왜? 계속 어머니가 먹이를, 다람쥐 식성을 잘 알고 있어서 이 다람쥐의 먹이를 계속 구해다 주신 거예요. 그래서 다람쥐는 먹이를 구할 필요가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다람쥐는 먹이를 구할 필요가 없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사실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13번째 줄이죠. 다람쥐는 먹이를 구하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다. 왜냐면 그 중간에 보시면 10번째 줄에서 수컷 다람쥐 같은 경우는 서너 번 보이더니 언젠간 뭐 천적에게 당했는지 나타나지 않게 되었고, 그러면서 암컷 다람쥐는 어머니의 먹이에 더 의존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람쥐는 먹이를 구하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게 되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다람쥐는 야생 다람쥐인데, 결국 어머니가 계속 먹이를, 그 어머니의 선심으로 자식과 같은 아끼는 마음으로, 자식과 같이 아끼는 마음으로 주게 된 그 먹이 때문에 이 다람쥐는 야생의 습성을 잃어서 완전히 길들여졌고, 그러다 보니까 새끼를 낳고 나서 더 어머니에게 의존하게 되었고, 또 수컷 다람쥐도 죽고 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이 다람쥐는 완전히 야생의 습성을 잃어버린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머니에게 의존하게 된 다람쥐는 결국 야생의 습성을 잃어버리게 되죠. 자, 그리고 야생의 습성을 잃게 된 이 다람쥐가 어떻게 될지는 한번 계속 살펴보도록 할게요.